이 같은 이란 전쟁 여파로 기름값 2,000원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에 악영향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보신 것처럼 주식시장은 연일 최고치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요. 혼란스러운 경제 흐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제가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었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그러면서 와, 이것밖에 안 들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것도 지금 가격이 억제된 거다. 앞으로 뭐 브렌트유 150 나아가서 200달러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무서워질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중동 전쟁이 석 달째로 접어들었어요. 중동 전쟁 초입에 국제유가의 이제 벤치마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브렌트유예요. 브렌트유는 전쟁 이전 배럴당 60달러대. 근데 전쟁이 발발하고 선물 가격은 120달러, 현물은 160달러를 넘어섰어요. 괴리감이 굉장히 컸었죠. 예.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란과 이제 종전 협상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급속하게 떨어졌습니다. 그게 중간 얼마까지 떨어졌었냐? 90달러대까지 떨어졌던 국제유가가 지금 신압으로 올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미국 증시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브렌트의 경우에는 배럴당 126달러 장중 찍고 이제 114달러로 마감을 했는데 이게 러우 전쟁 이후 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지금 과거에 이제 중동 전쟁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에는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이렇게 석 달째 변동성이 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란 변수를 제외하고 유가만 어느 정도 컨트롤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면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갑자기 또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면 국제 유가의 상승분, 변동분은 2, 3주 내지 1, 2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뉴스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일부에서는 이게 다시 한번 화약고가 터진다면 뭐 과거에 우리가 우려했던 150달러, 200달러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현실화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이제 중간 선거 앞두고 굉장히 지금 입지가 취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하는 것은 지지율의 직격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진 않겠지만 그러다 보니 지금 뭐 이란이 새로운 협상안을 내놨다라는 소식에 장마감 이후에는 또 3% 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브렌트유의 변동성이 지금 하루에 10% 내외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변수라는 게 뭐냐? 지금 보았더니 지금 그동안 오페크 주도의 카르텔이 좀 깨질 조짐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미국 주도의 해양 자유 연합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해상로의 어떤 개방하려고 하는 강제 개방하려고 더불어서 여기다가 어떤 통행료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들 새로운 협상안이 뭐에 들어가 있는지 과연 여기서 종전되는지 그리고 국제 유가는 안정을 찾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과연 외교적 해법이 가격 안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유가에도 말씀처럼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앞으로의 변동성에 대해서도 좀 주목해봐야 할 텐데 뿐만 아닙니다. 항공권도 지금 가격이 뛰었는데 오늘부터 이제 발권되는 항공권의 유류 할증료가 사실 좀 생소합니다. 최고 단계 33단계라는 수치가 낯설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처음 시행되는 거기 때문이잖아요.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건지 쉽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항공유는 우리가 이제 원유를 중동에서 수입해서 정제하는 과정에서 이게 증류 방식, 그러니까 이제 열을 가하는 방식으로 정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상위층에 있는 이 항공유, 등유, 뭐 휘발유 차례대로 그리고 이제 아스팔트유까지 뽑아내게 되는데 이 항공유 가격이 지금 1년 전에 비해서 2배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티켓 가격에는 항공권 가격에는 티켓 가격 플러스 유류 할증료가 별도로 붙습니다. 근데 이 유류 할증료가 싱가포르에 있는 현물 가격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33단계, 1단계부터 33단계가 있는데 최고 단계를 처음으로 찍은 겁니다. 그게 5월부터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비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 기준으로 해서 이게 한 달 내지 2달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는데 이러다 보니 5월 항공권 가격은 유럽입니다. 유럽의 경우 특히나 이제 뭐 인천 뉴욕의 경우 유류 할증료만 왕복으로 일반석 기준 112만 8천 원을 더 내야 되는데 원래 항공권 가격이 한 110만 원에서 1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00만 원대를 줘야지 지금 구매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거의 일반석을 거의 뭐 비즈니스석 주고 가야 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앞서 제가 싱가포르 항공유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적어도 2분기 말 6월 말까지 5월뿐 아니라 다음 달 그리고 7월까지도 최고 가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먼저 끊는 게 이득이 아니에요. 가정 하나 늦게 끊는 게 이득입니다. 이게 왜냐? 항공유 유료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4월 전에 끊었다면 유리하지만 5월 2일 이후부터는 최고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무의미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요게 32단계 내지 33단계로 내려오는 걸 좀 보면서 나중에 하계 휴가 계획 가졌던 분들 미리 끊지 않았다면 조금 늦게 끊는 것도 방법입니다. 차도 못 타고 비행기도 못 타고 지금 탈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닌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식 시장은 호황입니다. 당장 뭐 우리야 어제 노동절이었기 때문에 하루 쉬어갔지만 미 증시 같은 경우에 지난 거래일에도 또 상승했고 우리 증시도 사실 최고치 경신하고 있고 왜 이렇게 흐름이 좋은 겁니까?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한 1, 2주 전부터 예. 이 어닝 시즌이에요. 사실은 이제 과거 이제 중동 전쟁을 보더라도 한 두 달여 정도 지나게 되면 중동이라는 리스크를 제외하게 되면 펀더멘털 실적으로 회귀하게 돼 있습니다. 4월부터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1분기 어닝 시즌이 돌입을 하는데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매그니피센트 7 종목, 기술주 7개 종목 가운데 5개 종목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실적 기대감이 반영되다 보니까 실적 기대감 플러스 향후 전망도 좋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미증시는 한 2주 전부터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좀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이고 미증시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 일본 증시, 대만 증시 대부분 홍콩 증시까지 대부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데 물론 이제 하루 뭐 지난 주말에는 4일 연속 사상 최고에 따른 차익 매물로 인해서 소폭 하락을 하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700 도전하고 6,800까지 도전하다가 지금 6,600선 아래로 내려와 있지만 지금 7,000선이 고지앞입니다. 300포인트만 더 오르면 이제 7,000포인트인데요. 아마 이런 이면에는 세 가지가 맞물려 있습니다. 일단 개인들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다. 여전하다. 여기다가 B2 규모까지 사상 최대이고요. 두 번째, AI 사이클을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실적을 봤더니 나쁘지 않네. 전망까지 좋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정부가 이제 밸류업 정책을 내놓다 보니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을 비롯한 주주환원 정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코스피 지금 6,700 언저리에 있는데 6,600 올라왔는데 사실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빼게 되면 코스피는 5,000선이 안 됩니다. 왜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이 40%를 넘어요. 그러니까 사실 두 종목이 거의 다 했다. 왜냐? 코스피가 사실 우리 4,000에서 6,000 사이는 거의 소리소문 없이 왔어요. 한두 달 사이에 그냥 바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상승장의 랠리는 이제 반도체를 제외하게 되면 그다지 좀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게 사실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반도체가 만약 이렇게 계속해서 좋으면 전고점 돌파는 좀 더 빨라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반도체가 꺾인다면 이제 슬슬 좋지 않은 이제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모두 다 예스, 반도체 더 간다라고 할 때 반도체 좀 위험한데요? 라는 이제 분석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 걸 감안하게 되면 이럴 경우에는 이제 더 충격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이에요. 지금 빅테크, 반도체 기업들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가에 이미 선 반영된 거 아닌가. 이렇기 때문에 조금만 휘청거려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심리적인 패닉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궁금한 부분이 지금 전쟁이 터지면 안전자산으로 이동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위험자산으로 가는 흐름인데 투자자들의 심리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전쟁이 나거나 굉장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되게 되면 안전자산인 금, 그다음에 채권, 달러 이쪽으로 좀 돈이 이동을 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이제 주식 그리고 AI 성장에 기대다 보니까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가 사실상 새로운 안전자산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 같은 이제 이 안전자산, 특히나 이제 위험자산 쏠림 현상이라는 게 양날의 검입니다. 현재의 주가가 이제 기업들의 실적 이상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가진다면 주가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선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지만 만에 하나
5월 말 예정인 엔비디아의 실적 등 주요 빅테크의 실적이 남아있는 기업들이 꽤 있거든요. 이게 만일 기대치의 1%라도 못 미친다면 이거는 또 한 번 순식간에 심리적인 어떤 패닉으로 대규모 투매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여기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B2 규모가 연령층을 보게 되면 어느 규모가 가장 많으냐? 60대 이상, 20대예요. 신용융자 대출 잔고를 봤더니 60대, 20대의 규모가 1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얘기는 자산 시장에 이제 앞서 제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종목의 랠리를 다 자기한테 이제 체감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내가 이제 지금까지 노후 자금으로 예치해뒀던 예금 깨고 거기다 빚까지 내서 투자하고 있다라는 얘기이고 특히 5월 22일부터는 반도체 한 개 종목에 대한 ETF가 나오거든요. 레버리지 ETF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그동안은 삼성전자 수익 5%라면 5% 이득을 얻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가 아니라 그 수익의 2배, 10%를 먹을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이럴 경우에 지금도 반도체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10종목 가운데 한 6분가량은 이득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4분 정도는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투자자들이 이제 미래 성장성을 반영해서 굉장히 실적이 좋은 종목을 잘 고르고는 있지만 삼성전자 지난해 이맘때 주가 5만 5천 원, 지금 22만 원이에요. 몇 배 올랐느냐? 4배 올랐고요. SK하이닉스 지난해 이맘때 17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130만 원이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실적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잘 나오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사내 분위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실적 파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SK하이닉스와는 다르게 삼성전자 울상입니다. 노사 분위기가 많이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그 상황 좀 짚어볼까요? 아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올해 지난해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예요. 지금 K 증시의 K 양극화에도 계속 정점에 있는 회사고요. 여기에다가 1인당 이제 성과급 규모가 몇억 원, 연간 연봉 수준, 대기업 연봉 수준, 임원 수준을 웃돌고 있기 때문에 두 공룡 기업의 표정은 그래도 좀 다른데 왜냐 SK하이닉스는 지금 HBM이라는 인공지능 칩의 시장에서 고부가치 메모리 시장에서 거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물량의 70%가 지금 SK하이닉스로 지금 나온 물량이다 보니 역대급 실적이에요. 영업이익률이 72%를 기록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1,000원어치 반도체 만들어서 720원가량 이윤, 마진을 남기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아마 제조업 역사상 공장을 갖고 있고 공장을 가동하면서 이제 이런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건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HBM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3기업밖에 없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라는.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도 1등인 이제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지금 노사가 합의한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이 성과급 보상 기준이 영업이익의 10%입니다. 올해 이제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약 250조 원 정도로 예상되니까 25조 원을 기업 사원들한테 쏜다는 얘기고요. 삼성전자는 그동안 이제 이런 인센티브 제도가 약간 달랐어요. 연봉의 50%를 상한선으로 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좀 성과급 제도가 미진하다라는 이유로 노조가 지금 영업이익의 15%를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올해 추정 영업이익이 300조 원이에요. 그러면 45조 원을 이제 성과급으로 달라라는 얘기인데요. 이러다 보니 주주도 반대하고 있고요. 또 대통령까지 나서서 쓴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갈등은 단순히 어떤 금액의 차이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성과 배분에 대한 기준에 대한 신뢰성, 투명성을 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삼성전자가 이제 위법 행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법정 대응에 나서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아직은 HBM 시장에서 1위는 아닙니다. 반도체 탈환 1위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게 어떤 파장을 미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말씀처럼 대통령도 사측과 노조 모두에 이제 관련된 이야기를 내놓았는데 삼성전자 총파업 예고에 이어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틀째에 접어들었는데 접점을 찾기까지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게 찾아지지 않으면 5일 후에도 다시 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재파업 되게 되면은 이 데미지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 손실이 엄청날 텐데요. 맞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1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지금 총파업, 전면 파업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데요. 조합원이 한 4천 명이라고 해요. 이 가운데 70%, 약 2,800여 명이 연차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휴일 근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요구는 이거예요. 평균 14% 임금을 올려달라. 여기에다가 영업이익의 20%. 삼성전자가 15%였는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영업이익의 20%의 성과급 배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측에서는 6.2%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지급 여력과 성장 지원을 위한 재고 확보를 좀 고려해서 지금 노조의 요구는 수용하기 좀 어렵다라는 입장인데요. 근데 우리 바이오 업종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 미생물 배양부터 세포 배양 한 9가지 이상의 공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 공정이라도 끊기면 위에 있는 전량 이제 폐기해야 되는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번 파업으로 이제 지금 사측에서는 아마 한 400억 원 가량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회사 측에서 법원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모두 인용되지 않고 이게 부분 인용이 됐습니다. 일부 인용이 된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정에서 파업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말씀처럼 유독 더 이 바이오 기업과 관련해서 파업이 발생했을 때 손실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상황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이게 바이오 업종 특히 CDMO 시장에서 삼성은 한 2위 전 세계 2위 내지 삼성바이오로직스 3위 정도를 지금 앞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서 지금 사흘간 지난달 말 반영된 이제 사흘간의 부분 파업만으로도 한 1,500억 원 수준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원부자재 소분 단계에서부터 일부 항암제, 필수 치료제 생산 라인까지 좀 멈춰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가장 우려되는 건 5일 동안의 총파업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추가적인 이제 파업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아마 더 많은 이제 신뢰가 있을 수 있는데 신뢰가 이제 깎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된 회사이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대주주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아마도 이제 법원의 이제 핵심 공정에 대해서 일부만 가처분을 인용했기 때문에 전 공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바이오의 특성상 완벽한 방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게 아니냐. 이럴 경우 앞서 사측이 얘기했던 이번 파업으로 인한 잠재적 손실 규모가 6,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회사의 매출이 전부 다 해외 매출이에요. 해외 매출인데 CDMO 시장에 1위도 있는데 2, 3위가 지금 파업을 하고 있다? 이러면 누가 여기다 일감을 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마 이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데도 상당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아마 이제 잘 나가는 기업들, 특히나 삼성의 이제 전자에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아마 이제 여러 가지 뼈아픈 경고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의 연쇄 셧다운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부분이에요. 성과급과 관련된 부분, 결국에는 공정성과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 이 공정성과 관련해서 좀 지배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사측의 입장도 있을 테고 노조 측의 입장도 있을 테고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떠한 방식으로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좀 개선이 필요하다면 무슨 방법이 좀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삼성그룹 이후로 출범한 이후로 처음으로 노조가 탄생을 했고 또 그 노조들이 또 이번에 이제 전면 파업을 지금 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특히 최근에 이제 10명 가운데 7명 정도 노조들이 참여했다라고 하는데 MZ세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노조의 어떤 보상의 공정성, 투명성을 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젠 단순히 어떤 기업이 한 번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반짝 이제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현금 차원에서 금액을 넘기는 걸 넘어서 보상 체계의 어떤 설계와 집행 과정을 좀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의 경우에는 경쟁사인 SK하이닉스와 같은 성과급 제도를 유의하게 좀 박여하면서
기준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그다음에 이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반도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부문별로 지금 이익과 이제 이 개인별 성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투명하게 수치로 좀 설명하는 체계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하나가 이런 보상 정책을 단순히 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이사회라든가 보상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 어떤 총수나 경영진의 영향력에서 좀 벗어나서 공정하게 좀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 이런 대기업의 역대급 실적 이면에는 하청업체들의 헌신적인 또 노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이 목표로 했던 초과 이익을 달성했을 경우 그 성과를 미리 약정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비율에 따라서 협력업체들한테 단가를 좀 낮춰준다든가 이런 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실효성 있는 정말 이제 이 배분 정책이 좀 나와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화의 목소리가 어느 걸음으로 이어질지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흐름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읽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